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에,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남북 하나재단에서 사회통합 업무를 담당을 하는 대외협력부장입니다. 황봉년입니다. 저는 어, 저 91년서부터 저 통일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23년간 근무를 한 이후에 현재 남북 하나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남북 하나재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남북 하나재단은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지금 딱 올해가 10년 설립된 지 10년 되는 공공기관입니다. 통일부 산하에 있고요. 저희는 원래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약칭으로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이제 강의 제목은 탈북민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입니다. 뭐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사회통합이라는 건 영어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뜻이고 그 탈북민이 남한 국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고 차별 없이 서로 같이 사는 거 이것이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그 소규모 집단으로 전락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에 같이 더불어 사는 하나의 어떤 그 집단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 이것을 사회통합이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면 한국 분들이 미국 사회에 사회통합이 되는 것처럼 그 사회통합이 이슈가 되는 것처럼 만약 코리아타운에 살면 사실상 사회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듯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하나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러한 문제를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탈북민의 사회통합이 중요한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은 뭔지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탈북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왜 사회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통합이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탈북민 지원 정책의 목표 자체가 최종 목표가 그 자체가 사회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탈북민이 그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반쪽의 절름발이밖에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그 난민 정책의 경우에도 항상 경제적 그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두 가지의 그 기둥 목표로서 동시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왔는데 그냥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고 우리 사회에 분열의 중심이 있거나 아니면 갈등의 중심에 있다면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탈북민 지원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탈북민 지원 정책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북민이 3만 명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탈북민이 98년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죠. 이제 북한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98년 정 그때서부터 사실 탈북민의 수가 증가를 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 한 20년 만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만 명 그동안은 이제 저희들이 탈북민 지원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 자립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계비를 정착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뭐 장학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는데 이제는 3만 명이 넘어서면서 이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보이스, 목소리가 된 거예요. 집단이. 그래서 이분들이 당장의 경제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같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방향이 제대로 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통일부와 정부에서도 그 무게 중심이 사회통합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데 3만 명의 규모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작은 군 단위의 인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탈북민을 좀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총선에서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이 되고 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탈북민의 어떤 그 위상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중요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통일 준비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왜 우리 그 남북 하나재단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왜 통일부 산하에 두었느냐 하는 점이죠. 그게 이제 단순히 북한에서 왔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다문화 가족은 그렇게 얘기하면 외교부에서 담당을 해야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탈북민 지원 업무의 핵심은 따져보면은 그 복지 업무예요, 복지 업무. 이제 그런 복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 정부가 통일 정책 차원에서 탈북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통일부에 근무할 때 96년에 저희 담당 우리 국장님이 탈북민 업무를 앞으로 통일부가 하니까 보건복지부에 가서 우리 탈북민 업무를 찾아오라. 이관 받을 준비를 하라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복지부를 그때 당시에 찾아갔더니 담당 7급 6급 때는 그때 그 직원이 캐비넷에서 노란 파일철 하나 꺼내면서 그냥 툭 던져주는 그 정도의 업무였어요. 귀찮은 업무죠. 왜냐하면 복지 업무 많은 업무 중에 탈북민 업무가 그냥 단순한 주목받지 못한 업무니까 그냥 툭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아왔는데 통일부에서 그때서부터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또 탈북민들 지원 재단을 만들고 정착 지원금 체계를 만들고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왜 통일부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탈북민이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거, 함께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온 통일, 저희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미리 온 통일입니다. 미리 통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작은 통일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슨 통일을 외치지만은 이 3만 명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 통합이 되지 못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면 과연 통일 준비는 우리가 돼 있는가라는 문제와 같이 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을 단순히 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탈북민들의 남한 사회와의 어떤 완전한 통합, 이런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통일 준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이제 통일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회 통합이 중요하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3만 명을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같이 준비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여러 가지 통일 준비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회 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통일부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통합의 실태를 한번 좀 보고 현재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탈북민들의 한번 그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 재단에서 그 조사한 통계인데요. 탈북민들 2014년에 약 25.3%가 차별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4명 중에 1명이 차별 무시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차별을 당하느냐라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한 70%가 말투, 생활 방식, 태도,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남한 사람의 탈북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서로 문화적 소통 방식에서 많이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탈북민들이 사실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집중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제가 현장에서 보면 남한 주민들과 그렇게 친구로서 많이 이렇게 폭넓게 섞여서 사실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재 그 사실이고 특히 이제 탈북민 자녀들 둘은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탈북민이라는 거를 먼저 뭐 밝히고 또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재단에서 탈북민 동포사랑이라는 잡지를 탈북민들한테 배포를 하면 우편함에 이제 그 동포사랑 이렇게 잡지가 있잖아요. 있다 보면은 그게 이제 탈북민인 걸 본인이 이제 이웃에서 알 수 있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요.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포사랑의 그 뭐냐면 투명하지 않는 포장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달을 하는 것도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심정이 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한 주민들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탈북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건데 이제 탈북민을 꺼리거나 매우 꺼리는 정도의 수치인데요. 근데 조금 이제 이중적이고 조금 뭐 혼란스러운 좀 모습을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서는 그냥 별로 꺼리지 않는 그러한 그런 통계 그 의견인데 동업자나 결혼 상대에 대해서는 특히 결혼 상대는 60% 정도가 꺼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이 없는 관여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제너러스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 하면은 좀 부정적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거리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서울대 그 통계에 보면은 2008년, 18년 어떤 통계인데 10년 만에 이것이 더 좀 악화된 측면이 좀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좀 측면입니다. 예로서 한번 제가 이게 이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런 기사가 이제 의사, 북한의 의사였던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의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31명이 의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아마 탈북민 관련한 기사의 댓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뭐라 그러나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요것도 보면 뭐 아니 북한의 의대가 중국 의대보다 후진데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의사고시 자격 거저 주는 거 아니냐, 뭐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서부터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경쟁 상대로 다시 나타날 때는 어떤 우리 의식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좀 미치죠. 서로가 탈북민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뭐 우리 동서독도 그런 현상이 빚어졌지만, 탈북민과 남한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되면 이건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이 되고 국가적 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방치가 된다면. 그죠? 이거는 결국 통일 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 잠재적 갈등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측면에서, 그래서 사회 통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접촉 경험이 적은 우리 남한 주민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긍정, 부정 이렇게 혼재합니다. 긍정, 힘드니까 같이 잘 살자,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정적이면은 또 우리 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면이 한편이 서로 이렇게 혼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동정하면서도 경계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이제 접촉 경험이 있는 남한 주민들의 사고인데요. 놀라운 게 가장 탈북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접촉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뭐 동정이나 아니면 호기심 여러 가지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이제 접촉하면서 아까 상호 의사소통이나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실망, 적대감, 어떻게 심지어는 반감까지 생기고 하는 것이 많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탈북민 관련 봉사활동을 했거나 종사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게 탈북민 봉사활동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또 도우미도 탈북민을 했는데 되게 상처를 받고 오는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시간 약속 개념도 없다, 뭐 자주 연락이 두절된다, 고집이 세다, 너무 직설적이다, 너무 의존하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무력감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3만 명이 왔는데 이 정도면 30만 명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 사회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탈북민의 입장에서는 정착의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일수록 남한 사회에 또 부정적 인식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정착과 사회 통합이라는 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은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 탈북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의 특징이 탈북민의 어떤 행태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1세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는 1.5세대나 2세대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1세대 분들인데, 이러한 특징들이 남북 주민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그 이해 부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멀리서 보면 어떤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그 특징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아는 거와 알지 못하고 만나는 거는 많은 차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그분을 더 이해를 하고 그분을 덜 상처를 받고 또 그분을 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거 없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라고 해서 무작정 들려가면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 들어와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한 장으로 요약을 해왔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탈북민들은 공통적으로 딱 두 가지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는 북한이라는 억압된 독재 체제에서 70년간 이상 살아왔던 전체주의 계획경제에 살아왔다는 거고, 그건 누구나 1세대들은 다 경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탈북 과정에서의 극도의 어떤 공포와 그다음에 또 경제적 굶주림,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는 순간, 남한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럼 남한 주민으로 탁 바꿔지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이것의 특징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탈북민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의 이민간 한인들이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한국에서 배운 어떤 가치 체계와 그 다음에 어떤 선후배 관계, 그 다음에 예절, 에티켓,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냥 살아갑니다. 1.5세대야 그때서야 이제 거기에 제4회야라는 걸 겪지만 대부분은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남한 분들하고 접촉하면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강론에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많은 것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탈북민들을 어쨌든 접촉하거나 탈북민 관련해서 이해를 하실 때 이 점을 알고 계시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북한 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탈북민들은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보호해야 될 것이 국가의 의무인 거고, 자신이 보호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서양으로 갈수록 국가 권력이 내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사실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사신 분들은 정부의 권력이 싫으면서도 정부의 권력에 이미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에 뭐냐면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또 그러니까 처우에 대해서 불만이나 좌절감 같은 게 상대적으로 커요. 그런 상황을 예를 들면 작년에 불행했던 탈북민 모녀 사건, 아사 사건, 이런 것들이 나도 탈북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따져보면 사회면에 뭐 우리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많지만 탈북민들은 이것이 결국은 정부에 대한 화살을 더 크게 돌리는 성향이 있죠. 정도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그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거 좀 긴데 제가 예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근데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행동의 배경에는 그게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막 요구나 주장을 이해를 못해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대한 NGO, 심지어 자원봉사의 개념도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탈북민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 자원봉사는 정부에서 보낸 일종의 관리식이죠. 그걸 잘 이렇게 민간단체라는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지난번 모자 사건 때도 예를 들면은 탈북단체 연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연합회라는 게 우리는 그냥 NGO 단체의 민간 단체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은 탈북민 단체 협의회라는 건 뭐냐면 정부 밑에 있는 무슨 뭐 예술가 동맹 무슨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줘야 되고 사무실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잘 못하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요. 심지어는 그 황장엽 선생의 그 회고록 같은 데도 보면 그분이 안타깝게 이제 우리 정부에 이제 제언을 하는 것들 중에 보면 우리가 북한의 통일 정책에 있어서 항상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사상적 통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너무 언론이 제멋대로 보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은 사상이 단결돼 있는데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가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우리 사회는 정부가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획득한 건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냥 정부가 정부가 승인하는 건데 왜 통제 못해요? 정부가 그거 뭐 어느 A라는 신문을 기사가 바르지 못하면 그거 고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승인 권한이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벽이 있는 거죠. 그 이해관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탈북민들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보면 인적 통치가 법치보다 강해요. 그래서 또 연장선 얘기가 이제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결국 힘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 간부나 보위부 뭐 이런 사람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업무하다가 탈북민들이 이렇게 막 민원이 오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딱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얘기가 내가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되냐는 식으로 하죠. 당신이 그 자리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있는데 못 해결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는 사람이 법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쪽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스템은 잘 듣지 않고 나만 쳐다보는 거죠. 그거 해결해 줄 수 없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이제 추상적인 것 같지만 되게 많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탈북민이 뭐 주택 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에 주택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서울에 살고 싶어. 근데 이제 막 항의를 하는 거죠. 이제 막 와가지고 항의하고 근데 이게 우리가 LH 공사라는 게 있고 임대 아파트가 매년에 어떻게 공급이 되고 또 수요가 어때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뭐 가능한 물량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하면 이분은 그런 건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핑계 아니야? 안 주려고 핑계 대는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다 배달했는데 지난 기수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통치하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탈북민 직원들을 쓴 회사 기업들 중에 가장 뭐냐면 문제 있으면 바로 사장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그거는 인사팀에서 어떤 절차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 사장이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인적인 통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규정보다도 항상 사람에 의존하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탈북민들을 상대를 할 때는 항상 아주 쉽게 그분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쉽게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우리 국민들 생각하듯이 그냥 쭉 설명하면 잘 이해하시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 번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원봉사 갔는데 탈북민이 예를 들면 뭐 요구가 있잖아요. 탈북민에서 봉사증 하나 써달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디 구청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절차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대고 막 쏘아붙이는 거죠. 막 하면서 하게 되면 이분들은 이게 이제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는 반응이 오니까 상처를 받고 이래서 지금 현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갈등들이 이런 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 탈북 경험에서 비롯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북한을 많이 다녀봤어요. 제가 이제 통일부 있을 때 처음에 97년서부터 항장협이 넘어오는 그때 제가 9월에 첫 방북을 했었고 탈북민들 경수로 사업, 금강산 사업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이제 90년대 97년에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사진 보면 정말 까마득할 정도로 어려운 그 고난의 행군 시절을 저는 그 간접적으로 목격을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그러한 가족이 옆에서 죽거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국가 계획이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그 이제 그럴 때 뭐냐면 이분들은 예를 들면은 내가 빵 조각이 있으면 그 빵 조각을 지금 내가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행동은 어떨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탈북민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가장 짧은 순간에 가장 강하게 어필을 하거나 가장 강하게 억세게 여기서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크레딧이라는 사회 신용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양보를 했을 때 내일 뭐가 온다라고 어떤 사회적 신용이 있을 때 양보와 배려가 있는 거거든요. 선진국일수록. 근데 그게 그 질서가 무너진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내가 당장에 여기서 이해를 갖지 않으면 나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탈북민들이 딱 도착해서 정착금을 100개나 이게 방바닥 밑에 은행을 못 믿죠. 어떻게 은행에 내 돈을 맡기냐. 이게 이제 신용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존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금 이해관계에서 조금 예를 들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 이렇게 줄을 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조금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가 그분들한테는 되게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분들 중에 가장 남한 주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이제 그 표현 방식인 거예요. 남한 주민들은 이제 북한 탈북민들이 그러잖아요. 남한 주민들 외교하지 말라고 말 빌빌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뭐 해준다는 건지 말준다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탈북민들은 뭐 일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또 그다음에 막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하게 쏘아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남한 주민들은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게 대부분. 그게 뭐냐면 의사 표현 방식이 아까 말한 그러한 북한에서의 공산주의 체제와 그다음에 본인의 탈북 경험 이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지금 살아남게 여기까지 오게 한 요인인 거죠. 그렇게 강함으로써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표현 때문에 소통 방식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의사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탈북민이 나쁘다, 뭐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미국 가면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가면 그 뭐냐면 의사 표현 항의하는 방식이 되게 거칠어요. 예를 들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안 뜨면 우리는 막 데스크 찾아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난리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서 비행기 안 떴다고 해서 공항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의 소통, 우리의 의사 표현 방식이 거친 거죠. 어깨 부딪혀도 우리는 그냥 서로 눈 한번 찡그리고 서로 가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그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탈북민이라는 분들이 어떤 거다라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 체제와 경험에서 비롯된 어떤 구조적인 그다음에 문화적인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의 행동을 규정을 짓기 때문에 탈북민 한 분 한 분들이 만약 그런 거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탈북민들에 대한 어떤 사회 통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가 영국 문화원에 들어가 봤더니 영국 문화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무슬림 가족들 영국에 살면서 무슬림과 그 어떤 그 무슬림과의 어떤 사회 통합의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 뭐 종교적인 의식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 좀 지금 이거와 조금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됐건 그 난민이나 소수 집단이 어떤 그 모 집단, 큰 집단에 들어오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이죠. 근데 이제 1.5세대나 2세대들은 재사회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적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통일이라는 가정 앞에서는 과연 이게 3만 명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자각을 해야 더 포용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제가 요지는 그겁니다. 탈북민들은 한마디로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교과서 쪽으로 자꾸 당이론 쪽으로 우리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져서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형제야라고 접근하면 상처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실망이 더 커요. 오히려 다문화나 외국인이나 뭐 이런 다른 분들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저분 저런가 보다 하고 용서해 주는데 탈북민은 다른 분들이에요. 70년 동안 전혀 다른 체제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어울린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 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름을 서로 이해를 하는 가운데 탈북민도 이해를 하고 남한 주민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하는 가운데 같이 노력해야 결국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민의 여기 사회 통합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통일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준비가 돼 있는지 하는 문제와 그리고 통일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한번 인식시키셨다면 제 오늘 강의가 그 목표를
이렇게 충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시간이 돼서 이것으로 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무겁고 지루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 차원에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북하나재단 황봉연 부장님 다층적인 또 다량적인 통일부의 경험 또 남북하나재단에서의 다양한 사업들 진행해주고 계셨는데요. 먼저 질문 하나는 우리 조금 무겁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브로커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1인당 정착 지원금 이 800만 원 기본 오자마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탈북민 한 명이 800만 원인데 브로커 비용이 뭐 많게는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지역에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브로커들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참 이게 브로커 비용과 우리 오자마자 기초 생활, 기본 생활 할 수 있는 800만 원 그 갭을 어떻게 또 고민하고 계셨는지 안 줄 수도 없고 또 줄 수도 없고 그 부분 하나 질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영국의 아까 무슬림 그런 프로그램도 말씀을 주셨듯이 남북 하나 재단도 좋고 또는 통일부도 좋고 또 우리 통합이라는 오늘 통일 진정한 통일은 마음속의 통합이다. 그것을 서로 다름으로 인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 진행합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효과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또 어떤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그거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시면서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탈북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브로커가 개입이 되고 브로커 비용이 들어갑니다. 초기에 저희가 정착 탈북민 지원금을 대부분 일시에 초기에 지급을 초기에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 큰 돈을 이제 중간에 브로커 비용으로 많이 일부 탕진도 하고 너무 써버리니까 실제로 국내 정착하다라고 지원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브로커가 그걸 또 악용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통일부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의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초기는 일시금을 지급하다가 지금은 그걸 나눠서 그리고 본인의 활동의 그러니까 인센티브 방식으로 본인이 예를 들면은 취업을 위한 교육을 들으면 그 교육 비용을 지원해 주는지 본인의 노력에 매칭을 해가지고 이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지원이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지금 최근에 돌아오는 분들은 이제 사실 먼저 온 가족들이 그 가족을 데려오는 케이스가 지금 탈북민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제 브로커 비용도 이제 그분들이 초기에 정착을 하면서 조금 더 뭐냐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또 브로커에 속지 않는 그런 또 초기에는 좀 속았는데 조금 이제 지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자문을 받으면서 접근을 하고 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로커 비용은 지금 탈북민들이 조금 이제 여기서 정착하면서 본인이 이제 소득으로 좀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초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바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저희들이 탈북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봤어요. 마음에 탈북민들이 남한 주민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할 말이 있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한번 탈북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차례 교육을 해봤어요. 꺼내놓고 그거
이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유튜브 쳐보면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라고 쳐보면 이제 탈북민이 남한 주민하고 이렇게 살면서 느낀 갈등들을 에피소드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유사하게 한번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근데 이제 그것들이 초기에는 막 웃고 뭐 이제 본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고 또 자기네 사람들이 그렇다고 또 인정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또 비춰질 것인가를 남한 분들의 입장에서 또 그걸 다루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교육 끝나고 일부는 뭐 그걸 통해서 심지어 저녁에는 우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좀 느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뭐 그런 사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그걸 뭐야 케이스 스터디로 해서 자기 경험을 쏟아내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저희는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이제 탈북민들 중에 이런 경험들을 이제 남한 주민들 앞에서 좀 얘기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컨텐츠도 제공하고 또 그렇게 좀 확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강의를 해주신 우리 황봉윤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북이 또 남남 갈등이 해소되는 그날까지 다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너무 갑자기 나와서 엑소스했네.